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쟁 수준을 한참 벗어나 법치와 국가 시스템을 공격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일탈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헌법재판소를 공격했는데요. 국민의힘이 공권력을 비난하자 경찰관들이 공격당했고, 국민의힘이 법관들을 비난하자 법원이 공격당하는 사상 초유의 폭동이 일어났는데도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관역으로 삼아 폭주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사회에 극한 갈등이 더 커지든 말든, 선동에 이끌려 잡혀가든 말든 반사회적인 세력에 휘둘리며 이제는 헌법재판소 결정 불복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오늘을 먼저 김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뒤 처음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공개회의. 국민의힘은 국민이 법치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며 재판관의 성향을 문제 삼았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학술 모임으로 일부 재판관들이 이 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걸고 넘어진 겁니다. 국민의힘은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재명 대표의 과거 SNS 교류 등을 들어 사적 친분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와의 사적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과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선 동생과 남편이 민변 대통령 퇴진 특위나 특정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념 공세까지 벌이면서 헌재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는 건데 정작 자기 모순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1년 4개월 전 인사청문 특위에 나와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가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며 특정 단체에 대한 편견을 가져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문재인 정부 때 부당 기소에 의해서 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1심 재판장이 나중에 몰랐는데 재판 끝나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판단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 불복은 있을 수 없다고 했지만 이 같은 행보는 사실상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향후 탄핵 심판에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헌법기관의 권위를 무시해 향후 엄청난 혼란이 예상되지만 지지층을 의식해 극우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당 내에서조차 법조계에서 얽혀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며 전 세계 어디에도 정치적 색깔이 없는 재판관으로 채우는 곳이 없다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적반하장식 공격은 야당으로도 향했습니다. 정작 나라를 공산 독재 국가처럼 추락시킬 뻔했던 건 계엄군을 동원해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젊은 의사들까지 처단하려 했던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인데 오히려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며 억지를 부린 건데요. 또 난데없이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마저 자주 쓰던 표현을 두고 생트집을 잡기도 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연휴 이후 열린 첫 당 지도부 회의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색깔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카톡 검열에 열을 내고 광고 중단을 압박해 언론을 탄압하고 학원 강사의 입까지 틀어막는 독재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공산주의를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라도 하면 나라 전체가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 전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하며 내세운 흥묘백묘론까지 트집 잡았습니다. 민생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과거 중국 공산당이 내놓았던 흥묘백묘론까지 끄집어냈는데 검든 희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개혁 개방을 이끈 덩샤오핑의 흥묘백묘론은 이념을 넘어선 실용주의를 나타낼 때 진보와 보수,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보수정당 인사들도 대기업 규제 혁파를 주장하거나 쥐를 잘 잡는 뭐 고양이는 뭐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뭐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일자리 창출하는데 대기업이 창출하면 어떻고 중소기업이 창출하면 어때요?
선거 승리 전략을 내세우면서 종종 흥묘백묘론을 꺼냈습니다. 지금은 흥묘든 백묘든 질을 잘 잡는 고양이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이념과 진영을 떠나 흔히 써온 표현을 이용해 야당의 친중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야비한 속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 잡는 고양이 국적도 따집니까? 비유조차 경직된 이념 논리로 비난하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인식 수준의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그러면서 말꼬리 잡기, 색깔론으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외면할 작정이라면 차라리 여당이라는 간판부터 떼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공격이 계속되자 헌법재판소가 사법부 권한 침해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강도 높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탄핵 심판의 본질과 관계없는 논란을 일으키며 재판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건데요. 연휴 전에 입장을 냈던 대법원에 이어 연휴 직후엔 헌법재판소가 사법 시스템 공격에 대해 일침을 놓은 겁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여권의 공격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또 탄핵 심판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객관적으로 따지는 것이지 재판관 성향과는 관계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0여 년 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적 대화를 나눴다는 공격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10여 년 전 댓글을 문 대행이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문 대행의 과거 블로그 글과 관련해서도 특정 부분만 발췌한 기사보다는 원문 전체를 읽고 맥락에 따라 판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 초기부터 공정성 논란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정계선 재판관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며 낸 기피 신청은 만장일치로 기각됐습니다. 법정 안팎의 공격에도 헌재는 예정대로 재판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이 신청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증인도 채택했습니다. 국회 측이 신청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법대 79학번 동기로 극우 일각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적극 반박해온 인물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은 2023년 10월 국정원의 중앙선관위 사이버 보안점검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자며 신청한 투표자 수 검증은 기각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계엄 당시 지시받았다는 정치인 체포명령과 관련해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 차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죠. 홍 전 차장의 단호한 이야기와 엇갈리는 주장이었는데요. 하지만 검찰 조사에선 조 원장이 한동훈, 이재명 잡으러 다닐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2일 계엄 당시 국정원 1, 2인자였던 조태용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했는지를 두고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정치인뿐 아니라 무슨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방첩사에서 한동훈과 이재명을 잡으러 다닙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조 원장은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계엄 당일 밤 홍 전 차장으로부터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풍문을 듣고 이야기하는 줄 알았다며 의미를 크게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 원장은 대통령 지시라 생각하지 못했고 앞선 회의에서 계엄 상황에는 국정원이 계엄사를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한 간부가 있었기 때문에 홍 전 차장의 방첩사 지원 보고 역시 비슷한 내용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방첩사를 도와 싹 잡아 정리하라는 전화를 받았고 이후 방첩사령관과 통화하자 한동훈, 이재명 등 체포 명단을 불러줬다고 국회에 나와 증언했습니다.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목적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까지 잘 몰랐고. 계엄 당일 밤은 정치인 관련 보도가 전혀 없던 상황입니다. 체포 명단이 보도되기 시작한 건 계엄 사흘 뒤인 작년 12월 6일입니다. 조태용, 홍장원 두 사람의 주장은 엇갈리지만 한동훈, 이재명 체포 관련 얘기를 계엄 당일 주고받았다는 건 분명해진 셈입니다. 정치인 체포 지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의 주요 쟁점입니다. 조 원장의 검찰 진술이 홍 전 차장 증언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12.3 계엄 당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비화폰을 이용해 통화를 했던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계엄 당시 수시로 비화폰을 사용했는데 이 내란 사태의 전말을 보다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엄폰, 내란폰이라 불리는 이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당일 오후 6시쯤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충암고 후배인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 휴대폰으로 전화해 비화폰을 갖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서울행 KTX 열차 안에 있던 이 전 장관은 복도로 나가 김 전 장관에게 비화폰으로 전화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금 어디냐, 몇 시쯤 도착하냐고 물었고 이 전 장관이 8시쯤 서울에 도착한다고 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장관은 이후 김 전 장관과 한 차례 더 비화폰으로 통화한 뒤 오후 8시 40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있던 장관은 김용현, 박성재, 조태열, 김영호, 이상민 등 5명. 이들은 비화폰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화폰은 수발신 내역은 기록되지만 음성이 암호화돼 도감청이 불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상계엄 전후로 비화폰을 쓴 사람들은 더 있습니다.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의 비화폰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 청장은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6차례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이때도 비화폰이 사용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도 비화폰으로 통화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들이 비화폰으로 얽혀 있는 겁니다. 비화폰 통화 기록과 내용이 비상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 전반을 밝혀낼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4차례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막았던 대통령 경호처가 계엄의 실체를 밝히는데 더 이상 방해해선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이 검찰이 윤 대통령 체포를 주도적으로 막아온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찰을 또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김 차장이 지휘하는 경호처에 막혀 앞서 보신 이 비화폰 사용 내역을 확보하려는 압수수색 시도가 무산된 등 김성훈 차장이 여전히 내란 수사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경호처 강경파 김성훈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총기를 쓰려 했다는 의혹을 거듭 부인해왔습니다. 총기 사용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 있으십니까?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지만 김성훈 차장은 대통령 1차 체포를 주도적으로 막은 건 물론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도 윤 대통령이 총을 쏠 수 없냐고 묻자 김 처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경호처 관계자 진술을 경찰이 확보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8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반려됐고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24일 두 번째 영장까지 신청했지만 검찰이 또다시 반려했습니다. 김 차장과 함께 총기를 쓰도록 준비시킨 정황이 있는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영장 신청도 반려됐습니다. 김 차장은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시도하고 체포 저지에 따르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치를 낸 직권남용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의 구속영장을 또다시 돌려보낸 겁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김 차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새로 추가됐는데 경호처 내부 규정 등을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돌려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차장은 지난 18일 경찰 출석 당시 체포됐다가 석방된 뒤부터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과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에 필요한 경호 지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수처가 계엄 전후로 윤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도 김 차장이 국가보안상 이유라며 또다시 막아섰습니다. 체포 저지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에서 대통령 경호와 관저 지키기를 이어가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조만간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정해졌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등 앞서 재판에 넘겨진 다른 내란 공모자들과 같은 재판부인데요. 연휴 동안 잠시 중단됐던 헌재 탄핵 심판도 다음 주부터 다시 재개돼 2개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가 맡습니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조지호, 김봉식, 노상원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증거와 증인이 상당수 겹쳐 재판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본 재판은 언제쯤 시작할까요? 다음 달 준비 절차를 거쳐 3월 초쯤으로 예상됩니다.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도 첫 공판까지 각각 37일, 46일로 한 달 남짓 걸렸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2개월씩 2차례 연장해 최장 6개월 동안 구속할 수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사건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하면 일주일에 서너 차례 집중 심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구속기한이 끝나는 7월 25일까지는 선고 결과가 나올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구치소에서 빼내달라며 조만간 보석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은 다음 주부터 재개됩니다. 설 연휴 전처럼 매주 화, 목 2차례씩 열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 5차 변론에는 이진우, 여인형, 홍장원 3사람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장본인들입니다. 6차 변론부터는 재판을 오전 10시로 앞당겨 심리의 속도를 냅니다. 일정은 8차까지만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이 더 추가되더라도 변론은 2월 안에 끝날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때는 최종 변론부터 결정까지 2주 정도가 걸렸습니다. 윤 대통령도 비슷하게 진행된다면 늦어도 3월 중순쯤에는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박 전 대통령 때는 탄핵안 접수부터 결정까지 91일이 걸렸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입해보면 3월 15일입니다. 변수는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하거나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지연책을 쓸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이미 최우선 심리를 하겠다고 밝혔고 앞선 재판관 기피 신청도 기각한 점을 고려하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그럼 얼마 걸리냐? 헌법상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아무리 계엄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해도 행정부의 최고 정책심의기구로서 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둔 건데요. 12.3 비상계엄 당시의 국무회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참석자들의 진술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헌법, 유서영 기자입니다. 12월 3일 밤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안을 심의했다는 게 대통령실 주장입니다. 밤 10시 17분부터 22분까지 단 5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11명 정족수만 채운 뒤 회의는 끝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고 한 뒤 곧바로 TV를 통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5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떤 안건이나 자료를 받은 적 없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소집됐습니다.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을 뿐 실질적 논의는 전혀 없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간사 역할을 하는 행안부 의정관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발언 요지도 없다는 게 행안부 설명입니다. 회의 계획, 안건 이렇게 하는 상황이 정상적으로 그렇게 진행된 게 아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찰 조사에서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무회의는 헌법상 최고의 정책심의 기관입니다. 헌법은 계엄과 그 해제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빼면 심의가 있었다고 나서는 국무위원은 없습니다. 헌법 82조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 즉 서명을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행위에 부서 한 분 있으면 손들거나 일어나 주세요. 분명히 없을 겁니다. 헌법이 규정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대통령의 독단으로 무시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서연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직전 한 번에 다 같이 담을 넘어야 된다며 법원 난입을 모의한 듯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폭동의 또 다른 배후로 의심받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도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치고 전 씨의 발언과 행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서부지법 내부까지 점거 가자. 이 인원이면 법원 점거 들어가는 게 맞을 듯. 서부지법 폭동 12시간 전인 18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한 번에 담을 넘기 시작하면 경찰들은 절대 못 막는다거나 일시에 다 같이 넘어야 된다며 구체적인 방법을 알리는 글도 보입니다. 이들의 선동은 현실이 됐습니다. 야, 국민정권이야. 밀어. 야, 판사 나와. 부셔. 압도적인 수로 경찰을 뚫고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공포라는 걸 심어줘야 한다며 대놓고 판사를 노렸습니다. 어디 갔어? 어디 왔냐고. 경찰은 폭동 전후 극우 성향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와 DC인사이드에 올라온 151개글 작성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은 단순히 이제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커뮤니티 사이트 혹은 그 배후의 어떤 조직에 의해서 모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직된 시위대가 사전에 법원 난입을 준비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민 저항권을 운운하며 지지자들을 서부지법 앞으로 이동시킨 전광훈 목사의 개입 의혹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폭동에 가담한 사실이 일부 드러난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가 전광훈 목사의 사병 양성소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전광훈 씨와 좀 대척점에 있는 인물들을 공격하는 데 주로 썼단 말이에요. 전광훈 씨의 사병 같은 존재다. 저는 이렇게 좀 전광훈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내란 선동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석기 전 의원 판례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전광훈 목사에 대한 조사에 앞서 최근 발언과 행적을 집중 분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긴 설 연휴를 마무리하고 시민들은 또다시 모여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도 넘은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나선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는데요. 집회 현장 연결합니다. 송정훈 기자, 날씨도 쌀쌀한데 오늘도 시민들이 많이 모였나요? 네, 이곳 헌법재판소 근처에는 늦은 오후까지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잠시 그쳤던 눈발이 다시 강해지면서 곳곳에 눈이 쌓이고 있습니다. 저녁 들어 날씨도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쌀쌀한데요. 긴 설 연휴를 보낸 시민들은 궂은 날씨에도 다시 모여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탄핵 집회의 상징인 응원봉은 물론 추운 날씨에 은박 담요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도 윤 대통령은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냐며 반성 없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시민들 목소리 들어보시죠. 말도 안 되는 주장들로 이렇게 진짜 나라를 흔들고 있다는 거에 진짜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여기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것밖에 없어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세력들로 하여금 본인의 탄핵이나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한 선동이라고 봅니다. 이런 메시지에 국민들이 선동되지 않고 정말 올바른 민주사회로 갈 수 있는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컸습니다. 탄핵 재판과 상관없는 재판관 성향을 들먹이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솔직히 말을 해야죠. 우리는 내란 동조 세력이고 우리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우린 해산하겠다. 이게 정답 아닐까요? 주말인 내일엔 광화문 광장 등 서울 도심 일대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간 추진해왔던 민생회복 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으니 추경 논의부터 하자고 정부와 여당에 제안했습니다.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한 데 이어 이른바 이재명표 정책들을 하나둘 양보하고 있는 건데요.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내 비명계와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공약,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알려진 전국민 25만 원 지급 민생지원금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차등 지원과 선별 지원 모두 괜찮다는 데서 더 나아가 정부가 추경만 한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할 의지가 있다고 말한 겁니다.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못하겠다 이런 태도라면 우리 민생지원금 포기하겠습니다. 뭐 효과만 있다면 민생지원금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 정책 재검토 의사를 내비친 데 이어 당내 기본사회위원장직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우선순위로 삼겠다는 건데 본격적인 중도층 공략을 위해 실용주의 행보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평산마을 예방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던진 비명계 포용이라는 숙제에도 긍정적으로 화답했습니다. 이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큰 승리를 위해선 다양한 의견이 필요하다며 자신을 향한 당내 다른 의견, 비판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바람직하다. 서로 배척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재명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조기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야만 향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율 답보 상황에서 향후 조기 대선에서 박빙으로 이길 경우 또 다른 혼란을 피할 수 없고 중도층과 비명계를 아울러 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만들겠다는 계산입니다. 이 대표의 외연 확장에 국민의힘은 정치적 보호색을 갈아치우는 카멜레온 정치라며 일시적인 전국 전환을 위한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감식 작업이 비예보가 있는 주말을 피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2차 폭발 위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사고 여객기에 남아있는 연료를 제거하지 않고 감식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유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공항 계류장에 멈춰선 에어부산 사고 여객기. 불에 타 천장이 뻥 뚫린 기체 가까이 조사관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2차 폭발이나 화재 등 사고 위험을 확인하는 겁니다. 합동조사팀은 조사 작업을 진행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다음 달 3일 본격적인 현장 감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고 항공기에는 16톤가량의 항공유가 실려 있는데요. 합동조사팀은 오전 평가 결과 이 항공유를 빼내지 않고 그대로 현장 감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해공항이 있는 부산 일대에는 이번 주말 비가 예보됐는데 주말 동안 조사팀이 사고 여객기를 방수 천막으로 덮어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존할 방침입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객실 내부 1차 분류와 수거 작업을 거친 뒤 본격적으로 감식 작업이 시작됩니다. 현장 감식에서 기류 채취, 분석, 분류 작업 등에 대한 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말에 예상되는 우천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감식을 2월 3일 월요일에 실시하기로. 화물칸에 실려있던 승객들의 위탁 수화물은 보안 점검을 거친 뒤 에어부산 측에 인도됐고 조만간 승객들에게 반환될 예정입니다. 유력한 화재 원인으로 탑승객 짐에 있던 보조 배터리가 거론되는 가운데 합동조사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것을 현장에서 사실에 입각해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추정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안 된다. 발화 지점 및 화재 원인이 드러나면 경찰은 수화물 반입 규정 등을 확인해 항공사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태경입니다. 자, 그런데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를 두고 여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책임과 화재 발생 직후의 대처, 또 대피 과정을 두고서도 여러 주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화재는 좌석 위쪽 선반에서 시작돼 순식간에 기체 전체로 번졌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화재 발생 시 승무원은 소화기를 사용하거나 발화물체를 물에 담가서 초기 진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에어부산 승무원은 소화기를 들고 선반 쪽으로 갔지만 분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급박한 상황이라 화재 진압보다는 비상탈출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소화기를 저희가 가지고 이제 발화지점에 왔는데 지금 소화기를 사용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 바로 이제 비상탈출로 전환을 한 거거든요. 화재 발생부터 비상탈출까지 걸린 시간은 20여 분. 별도의 안내방송은 없었습니다. 에어부산 측은 기장에게 알려 비상탈출 명령을 받은 뒤 육성으로 안내했다고 설명합니다. 이멀전시 체크를 해야 되고 외부의 위험 요인이 없는지 그걸 다 확인해서 절차대로 가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거죠. 하지만 승객들은 안내방송이 없어 탈출하려는 사람들끼리 뒤엉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승객들이 불렀다고 소리를 질러서 바로 그냥 비상문을 다 열고 다시 탈출을 했어요. 따로 뭐 방송이나 그런 건 없었고.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승객들이 비상구를 직접 열었다는 부분입니다. 191석인 사고기엔 기장과 부기장을 제외한 객실 승무원은 법정 최소 기준을 충족한 4명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탈출에 사용된 비상구는 7곳으로 비상구보다 승무원 수가 더 적다 보니 긴급 상황에서 모든 비상구마다 승무원의 안내가 이뤄지기 어려웠던 겁니다. 50명당 1명 기준으로 우리 법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요구 조건은 맞췄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는 사고 초기 대처 과정에서 에어부산 측의 규정 및 지침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가 만든 AI 서비스의 파장이 국내로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만든 AI 서비스가 호평을 받자 기존에 쓰이던 고가의 반도체가 정말 필수적인 게 맞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세계 증시를 뒤흔들고 오늘은 국내 증시까지 덮친 딥시크 충격.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연휴 이후 첫 개장일인 오늘 국내 주식시장은 크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0.77% 떨어지며 2,510대로 밀려났습니다. 하락세를 이끈 건 반도체주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전장 대비 장중 11%까지 떨어졌다 10% 가까이 급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도 2.4% 떨어졌습니다. 충격은 엔비디아의 HBM을 사실상 독점 공급하는 SK하이닉스에게 더 컸습니다. 앞서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가 저사양 HBM으로 만든 고성능 AI를 출시하자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루 만에 17% 폭락했고 여전히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엔비디아 성공 공식이 이제 깨지는 거죠. 초고가 GPU의 판매량이나 또는 이익률 이런 데 이제 하락 압력이 좀
반도체 업계는 향후 AI 판도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굳이 엔비디아의 가격이 높은 HBM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면 기존의 고성능 HBM 수요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국 AI 견제를 위해 미국이 저사양 반도체까지 대중 수출을 금지할 경우 국내 반도체 기업 수출에게도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이 기술 격차를 벌리기 위해 AI 분야 투자를 늘릴 경우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또 장기적으론 다양한 AI 모델이 나와 반도체를 포함한 시장 전반의 성장을 유도할 거란 기대도 있습니다. 빠른 추격자가 비용 효율화와 함께 등장을 하니까 이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의 당위성에 뭔가 압력이 되게 거세지는. 여기에 저비용 고효율의 AI 기술 구현이 가능해질 경우 AI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AI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는 오늘 7% 안팎으로 급등하며 반도체주와 크게 대비됐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독주하는 듯하던 AI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성장세가 본격적으로 눈에 띄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는 것만 같아 보여도 사실은 여러 배경이 있어 가능했을 텐데요. 베이징 이필희 특파원이 살펴봤습니다. 우리 돈 80억 원 정도를 들여 개발됐다는 중국의 인공지능 모델 딥시크. 그런데 이 딥시크가 미국의 챗GPT를 능가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근 중국 과학원이 세계의 인공지능 모델을 상대로 물리학 경시대회 문제를 풀게 한 결과 딥시크가 챗GPT와 클라우드 소넷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世界社会上主流的这些 AI 软件来说的话，就有这么一个研发，我觉得也非常不错，然后也很自豪有这么一个东西。 딥시크 외에 다른 중국산 AI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딥시크와 챗GPT를 뛰어넘는 새로운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발표했고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는 자사의 최신 AI 모델이 챗GPT보다 명령 이해도가 앞선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저렴한 인건비와 데이터 수집 비용을 무기로 고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려면 자동차 사진에 자동차라고 딱지를 붙이듯 자료에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는 이 비용이 미국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위챗 같은 SNS나 타오바오 같은 인터넷 상점에서 중국인 14억 명이 보여준 행동 데이터도 인공지능 개발에 거의 공짜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처리하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중국은 엄격하지 않습니다. 또 딥시크는 고성능 반도체 칩 없이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통해 제작됐다고 개발사는 밝혔습니다. What's very innovative about the DeepSeek R1 model is that they first of all showed that you can train these very impressive reasoning models without any human supervision. 중국은 올해 주요 경제 분야의 인공지능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자금과 인프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AI 굴기가 AI 리더 미국의 위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 딥시크는 이른바 가성비 끝판왕이라는 찬사와 함께 다른 AI 모델을 베낀 것 아니냐는 의심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까지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논란 속에서도 AI 생태계에 딥시크가 충격을 줬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문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딥시크의 겨울을 주제로 시를 써달라 했습니다. 1초 만에 나온 시, 겨울 숨결. 겨울이 들려주는 조용한 노래,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 고요하다는 문학적 표현을 담았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묻자 경제, 안보, 외교 정치 등 분야별로 답을 내놓습니다. This new model matches and even exceeds the best models that we have here in the US right now. 어른이 밥 먹는 걸 아이가 보고 따라하는 것처럼 거대 AI 모형이 구동하는 원리를 소형 AI 모형이 흉내내는 기술 증류 현상으로 추정됩니다. 어느 집 부모를 이제 빼다 박았네 이런 거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딥시크 같은 경우에 얘를 가지고 뭐 이것저것 해보니까 뭔가 GPT랑 거의 유사한 답변들이 자꾸 나온단 말이죠.
업계에 던진 충격과 함께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 원수를 묻자 시진핑이라고 답한 딥시크. 그런데 바로 답을 지우더니 다른 얘기하자며 말을 돌립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정보를 학습해 인간처럼 답을 생성하는 AI가 편향성을 드러낸 겁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불거졌습니다. 이용자 정보가 중국의 서버로 전송되는데 장치 모델, 운영체제, 인터넷 주소, 키보드 입력 패턴 등 타사에 비해 수집 정보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입니다. 사람들의 키보드 입력 패턴은 조금씩 달라요. 그런 걸 수집하면 같은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이구나 이런 걸 식별할 수 있거든요. 이제 개인 트래킹하는 데 쓰이는 거죠.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정부기관들은 직원들에게 딥시크 챗봇 차단을 지시했고 오픈 AI는 딥시크가 자신들의 AI 정보를 무단 수집한 건 아닌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이 처음엔 정확도를, 이후엔 효율성을 추구하는 걸 감안하면 저비용 고효율 가능성을 제시한 딥시크의 존재감은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미국 워싱턴의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와 헬기 충돌 사고로 결국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한국계 4명이 포함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충격적인 사고에도 기적을 바랐지만 결과는 67명 전원 사망이었습니다.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생명은 없지만 피겨 유망주들의 희생은 모두를 울렸습니다. I've never seen anyone love skating as much as these two, and that's why I think it hurts so much. 미국 피겨 영웅 낸시 캐리건이 말한 이 2명, 스펜서 레인과 지나 한은 같은 보스턴 스케이팅 클럽에서 연습하던 한국계 꿈나무였습니다. 16살의 스펜서는 2008년 한국에서 입양됐습니다. 3년 전 남들보다 늦게 피겨에 입문했지만 엄청난 노력으로 올림픽 출전까지 바라볼 정도였습니다. Created our family through adoptions. Our two sons are adopted from South Korea. Our oldest son came home in 2008 and was really just kind of a force of nature.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젖먹이 한국 아들 2명을 키우던 더글러스 씨는 이번 사고로 아들은 물론 함께 대회에 갔던 아내까지 잃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훈련에 몰두하던 아들의 SNS 계정엔 태극기와 성조기가 함께 걸려 있습니다. 온 가족이 이민을 온 또 다른 피겨 선수 진아한 13살의 소녀가 남긴 경기 영상엔 올림픽 메달까지 바라봤던 열정이 담겼습니다. 한국 학교에도 다니며 예능 재능까지 남달랐던 딸을 위해 엄마 정진희 씨, 미국명 진한 씨는 교사직을 은퇴하고 뒷바라지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딸과 엄마는 끝내 가족과 동료들에게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Gina, just a wonderful kid, wonderful parents, great athlete, great competitor, loved by all. 한국계 유망주들의 꿈을 키워주던 세계 챔피언 출신 러시아 코치 부부. 이들의 아메리칸 드림도 겨울밤 아이들과 함께 차가운 포토맥 강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는 헬기 조종사나 관제사의 실수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레이건 공항은 항공로가 매우 혼잡한데 관제탑 인력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별안간 사고의 원인을 전 정부의 채용 정책 탓으로 돌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천현우 기자입니다. CNN이 입수해 공개한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여객기와 군용 헬기가 같은 고도에서 비행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사고 원인으로 군용 헬기가 고도를 높여 800m가량 허가된 경로를 벗어났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조종사의 실수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 관제 인력 부족이 사고를 불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공항은 하루 이착륙 횟수 800여 건으로 혼잡도 최악인 공항으로 악명 높습니다. I had that exact same incident several years ago where I was flying south down the route at night and there was a commercial jet landing on 33 and I could not see him. 이 때문에 평소 2명의 관제사가 근무하는데 사고 당시에는 관제사 1명이 일찍 퇴근해 단 1명만 관제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특히 충돌 30초 전
항공기를 피하라는 관제탑의 지시는 때늦은 경고에 불과하다는 증언도 잇따랐습니다. The one thing investigators are going to be looking at is the late call out to see and avoid the airliner. The late call out to the helicopter, do you see the airliner? 트럼프 대통령은 사고의 책임을 전임자에게 돌렸습니다. 전임 정부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강조하는 채용을 해왔고 이 때문에 연방 항공청에 수준 낮은 직원들이 채용됐다는 겁니다. How you can come to the conclusion right now that diversity had something to do with this crash? Because I have common sense, okay? And unfortunately, a lot of people don't. We want brilliant people doing this. 하지만 사고 당시 공항에서 근무한 안전 담당자들이 이전 정부의 인사 정책에 의해 채용됐음을 보여주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천현우입니다. 뉴욕 특파원 임경아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 텍사스주 서쪽국 국경 도시 엘페소에 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철제 장벽 너머가 바로 멕시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이민자들이 몰려드는 이곳 남부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엘페소에서 약 300m 다리를 건너면 멕시코 국경 도시 시우다드 후아레스에 도착합니다. 트럼프 취임 이제 2주차, 검문소 앞 풍경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Here it was about 20 to 30 people waiting to enter before Trump's administration. 중남미 이민자 상당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만든 CBP-1 앱으로 난민 신청 예약을 하고 국경까지 왔지만 트럼프 취임과 동시에 앱은 먹통이 됐습니다. No tenía la cita. Ya cancelaron y viene con esto. ¿Cómo se va a sentir uno? Ya se te viene como el mundo encima. 미국에 가지도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Nosotros nos venimos en vía, llegamos hace 3 días. ¿Cómo le tocó? Duro. Pero eso no perdemos la esperanza de que, no lo tenés aquí, ¿no? de que haya buenas noticias para nosotros, pues más que todo por nuestros hijos. Porque... 멕시코 정부가 마련한 임시 거주센터입니다. 미국에서 추방되거나 이곳에서 발이 묶인 사람이 늘자 이렇게 한꺼번에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주센터를 곳곳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정부 예산에 일부 지역에서는 멕시코에 난민 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등 이미 혼란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국경이 막힌 사이 미국 전역에서는 군사작전을 하듯 불법 이민자 체포가 시작됐습니다. If they're here in the country legally, if they're in the country legally, they got a problem and they're not off the table. 체포된 이들은 손이 묶인 채 군용 수송기에 태워져 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쿠바 관타나모 미군 기지에는 불법 이민자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구금센터도 차려질 예정입니다. 미국 전체 불법 이민자는 약 1,10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는 한국인들도 11만 명가량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단체들은 불법 이민자뿐 아니라 전쟁, 폭력 등을 피해 망명한 이들 역시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 자녀들은 이제 학교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There is anxiety, there is fear, but they also know that they are humans, you know. 경제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아 이들이 모두 추방될 경우 올해 미국 GDP 성장률이 최대 0.4%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여러 논란에도 지지층만 바라보고 그대로 밀어붙이는 트럼프의 통치 방식. 이민 문제는 물론 동맹국 관세 부과 등 우리나라와 직접 관련 있는 분야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엘페소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쇼트트랙 대표팀은 전 종목 석권을 노리고 있는데요. 선수들은 압도적인 실력으로 혹시 모를 중국의 홈터스와 판정 논란에 대한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3년 전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 유독 중국 선수와 경쟁할 때마다 판정 논란이 일었습니다. 중국 선수 2명을 한 번에 제친 황대원이 실격 처리돼 국민적 분노가 들끓기도 했습니다. 이걸 정말 옷깃만 스쳐도 준다고 하는 건가요? 바람도 닿아서는 안 된다고 했던. 정말 말도 안 되네요. 중국 선수들은 개주주자끼리 터치 없이 레이스를 펼치고도 비디오 판독으로 구제받은 반면
결승선에서 몸싸움으로 엉킨 상황에서도 헝가리 선수만 페널티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얼빈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선수들은 그때 그 순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홈 이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베이징 올림픽에서 또 잘 이겨냈으니까 선수들도 또 힘 합쳐서 잘하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칙으로 악명 높은 판커신의 귀화 선수들까지 모두 출전해 적지 않은 부담이 예상되는 상황. 대표팀은 첫 경기인 혼성계주부터 논란 없는 완벽한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더 추월이나 이런 과정들을 좀 더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는 9개 전 종목 석권. 지난 시즌 남녀 세계 1위인 박지원과 김길리를 앞세워 오직 실력으로 정면 돌파할 생각입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재미있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NBA 경기 하프타임 쇼에 나온 환상적인 묘기 덩크슛입니다. 다리 사이로 뺀 공을 림을 보지도 않고 꽂아넣네요.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서울에는 다소 강한 눈이 내렸습니다. 이것은 오늘 오후 서울 상암동의 모습인데요. 눈발이 굵게 날리면서 도로는 하얗게 변했고 이동하는 시민들은 우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도로에 눈이 빠르게 쌓여가면서 제설 작업을 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포근한 날씨 속에 충청과 남부지방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충북과 전북 동부, 경북 북부에 1에서 5cm가 되겠고요. 예상 강우량은 남부지방에 5에서 30mm, 또 제주도는 강한 바람을 동반한 최고 7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 이후 다음 주에는 강력한 한파가 밀려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로 평년 수준을 웃돌겠는데요. 하지만 절기 입춘인 월요일부터 기온이 가파르게 떨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영하 12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모레까지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고 아침에는 안개가 끼겠고 도로 빙판길도 나타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 대전 1도, 창원 3도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8도, 부산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